안녕하세요, 김은혜 축구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스페인과 독일 경기입니다. 원래 지금 타이밍에 조별예선 3차전 경기를 다뤄야 할 타이밍인데 2차전 경기 중에 스페인과 독일 경기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1대1로 무승부가 되었지만 스페인의 페드리가 이 경기에서 굉장히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고 두 팀의 전술이 굉장히 재밌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스탯을 보면 XG 값이나 슈팅 숫자만 봤을 때 독일이 더 우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기를 막상 보면 독일이 왜 슈팅 기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었고 반대로 스페인은 경기 스탯은 좋지 않아 보여도 중간중간 페드리의 영리한 움직임 덕분에 공격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페드리의 영리함으로 스페인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제목처럼 그나브리의 아쉬웠던 점 그리고 스페인과 독일의 압박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스페인과 독일은 4-3-3과 4-2-3을 형태로 준비했는데요. 스페인 먼저 보면 4-3-3으로 위치할 때 주로 센터백이 넓게 위치하고 부스케츠가 가운데 위치하고 페드리와 가비가 앞에 위치해서 중원이 역삼각형 형태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럴 때 독일은 4-2-3-1 형태로 수비를 하게 됩니다. 최전방에 밀러가 위치하고 밀러가 압박을 시작해 측면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는데요. 이때 무시알라와 그나브리는 2선에 위치해 풀백을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센터백으로 압박을 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 두 선수는 센터백을 압박할 준비까지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브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측면에 공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밀러가 1차, 2차 수비 움직임을 키퍼와 센터백에게 나가고 그나브리가 측면으로 나가서 풀백을 견제하는데요. 이럴 때 페드리는 키미히가 자신을 마크하는 것을 알고 키미히가 같이 내려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키미히도 점점 내려가는 페드리를 보고 끝까지 쫓아가다가 말기도 하는데 페드리는 이 경기에서 지속적으로 키미히를 나오도록 만들고 스페인이 이선 공간을 공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페드리의 움직임은 영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페드리가 내려오면서 키미히를 끌고 나오면 독일의 수비 라인 앞에는 고레츠카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면 가짜 공격수로 봐야 했던 아센시오에게 가중되는 압박은 비교적 약해지고 우측에는 가비가 있기 때문에 고레츠카는 여기서 가비를 잡아야 할지 아센시오를 잡아야 할지 혼돈이 되는데요. 무시알라가 풀백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비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센시오를 향해 센터백이 길게 넘겨줘서 고레츠카를 상대로 아센시오가 경합을 이기지 못해도 스페인은 독일의 압박을 단번에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처럼 약간 두세 발자국 정도 내려와서 키미히가 옆으로 나오게끔 유도하고 키미히와 그나브리 사이 공간을 통해 아센시오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볼을 잡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즉 페드리는 자신을 이용해 최대한 독일의 4-2-3을 좁은 수비 형태를 풀어내고자 했고 아센시오가 볼 받고 다시 내주면 독일은 압박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페인은 이런 상황에서 반대편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장면을 보시면 이번에도 페드리가 살짝 빠져서 아센시오에게 볼 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번엔 라포르트가 페드리한테 주는 선택을 하자 이후 상황에 볼을 뺏기면서 왜 아센시오한테 볼을 안 주냐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스페인이 월드컵에서 풀백들을 활용하는 특징에 대해서입니다. 스페인은 풀백들이 안쪽으로 좁힌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좁히게 되면 독일이 4-2-3-1 수비 진영을 갖춘 상황에서 풀백이 볼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독일은 돌아 들어오면서 볼이 뒤로 가게 만드는데요. 여기서 풀백들은 항상 윙어로 가는 패스와 안쪽으로 좁힌 선수에게 줄 수 있는 루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좁혀 있었습니다. 또한 약간 좁혀 있을 때 센터백이 전진하게 되면 밀러나 김도환은 항상 센터백과 부스케츠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백의 전진을 윙어가 나가서 견제해야 할지 아님 그대로 있을지에 대한 혼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나브리가 안쪽으로 유인되어 나가면서 측면으로의 볼 공급을 쉽게 허용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이 그나브리가 측면을 쉽게 허용한 장면입니다. 밀러가 돌아 들어가면서 센터백을 압박하는 상황이고 귄도안은 부스케츠를 견제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귄도안이 견제해줘야 하는데 그나브리가 측면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1차 수비 움직임을 가져가면 측면은 쉽게 공간이 생기고
순식간에 삼각형 형태로 스페인이 공격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서 스페인이 상황을 더 잘 풀면 독일이 투볼란치로 수비하기 때문에 페드리와 가비가 전진한 상황에서 더 쉽게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반대편으로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이런 장면인데요. 그나브리가 내려오는 페드레를 향해 따라가다가 이 공간에 위치했으면 사이 공간에 가는 루트를 견제할 수 있는 건데, 또 측면에서 쉽게 공간 생기자마자 모라타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득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페인과 독일의 압박을 짚어볼 예정인데요. 앞서 말한 부분도 독일의 수비에 관한 부분이었지만 이번 파트에서는 두 팀이 보였던 압박 차이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페인은 4-3-3 형태로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은 올모가 좌측 윙어로 나와 독일의 우측 풀백을 견제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지속적으로 아센시오가 센터백부터 시작해 노이어를 압박하는 이동 동선을 가져가고 토레스는 리디거를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스페인의 수비 약점은 우측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토레스가 리디거를 견제하면서 독일의 라움 쪽 측면이 공간이 발생되는데요. 노이어는 빈 공간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라움에게 매번 정확하게 갔습니다. 이럴 때마다 부스케츠, 가비, 페드리는 빈도안과 고레츠카, 키미를 견제하기 때문에 넓게 이동하지 못하고 카르바알이 라움에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토레스가 2차 움직임을 가져가도 라움에게 넉넉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고, 카르바알이 전진하게 되면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독일이 압박을 쉽게 벗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르바알이 나오는 동안 무시알라가 측면에 있으면서 압박을 풀어내기도 하지만, 무시알라도 굉장히 영리하게 아예 키미히와 라움 사이 공간에 위치해서 카르바알이 어느 쪽도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무시알라를 견제하기 위해 로드리가 전진해야만 했고, 독일은 압박을 쉽게 풀어내면서 효율적으로 경기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아센시오가 리디거를 압박하고 아예 등진 상태에서 라움이 넓게 비어져 있고, 카르바알이 나오지만 거리가 아직도 멀고 무시알라가 사이 공간을 통해 위치해서 풀어나오기 쉬워졌죠. 독일은 이런 패턴으로 스페인의 수비를 무력화시키면서 들어오니 공격 기회는 오히려 독일이 더 쉽게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독일과 스페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분명 두 팀 다 수비할 때 센터백들을 견제했는데 말이죠. 독일은 4-2-3-1 형태에서 공격수들이 센터백을 압박할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골키퍼가 측면으로 볼을 보내려 해도 라움은 항상 먼저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중계 카메라가 아니라 경기장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라움의 압박 시작 타이밍을 알 수 있을 텐데, 최대한 이 카메라로만 봤을 때 키퍼가 볼을 패스했을 때 미리 출발해서 끊어내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 보시면 지금은 카르바알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볼을 키핑하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몸을 열지 못하고, 독일과 다르게 측면에서 윙어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카르바알이 더 애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경기는 두 팀이 압박을 풀어내는 장면이 굉장히 재밌어서 전술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